4. 환상의 커플을 이뤄라.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이 말은 코칭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코치는 고객에 맞추어 코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코칭 파트너십은 고객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코칭은 협의된 제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단지 코칭의 목표나 방식뿐만 아니라 먼저 코치와 고객의 관계 또는 위탁자, 위탁 대상, 그리고 코치 간의 관계에 대한 협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체로 코치와 고객이 최상의 코칭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일은 위탁자나 고객이 초기 조사에 응하여 첫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허심탄회한 토론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하는 어떤 작업에서나 기본이 되죠. 양쪽이 손을 잡고 한 팀이 되어 팀 플레이를 짜는 데에도 빈도, 수업료와 만나는 장소처럼 당사자들 간의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세부 내용도 포함되지만 목표나 성공의 기준, 역할과 책임 같은 문제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협력관계의 구축은 꼭 처음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와 고객, 위탁자는 모두 어떤 관계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에 따라 당사자들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방식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 관계는 아무 때나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행동은 신념에 근거하며 우리는 그 신념을 강화하고 확산합니다. 당신이 코칭 세션 시간마다 늦거나 어떤 때는 아예 약속을 어기고 불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행동은 상대에게 당신이 시간을 지키게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신념을 드러내므로 다른 사람은 우리 행동에서 그것이 드러내는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같은 이론이 우리 삶과 다른 사람의 삶 간에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구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함께 작업을 시작할 때 어떤 코치들은 고객에게 미리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생각해서 세션을 준비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패턴처럼 이것도 자기관리 습관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이 고객들은 나중에도 개인적인 안건을 계속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코치가 오늘 세션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와 같은 질문으로 세션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미리 가정함으로써 그 자체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세션에서 뭔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궤도를 유지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할 초점을 제공한다는 점이죠. 코칭에서 목표와 실제 사항들에 합의하는 것에는 언뜻 짚히는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객과 코치가 손을 잡고 한 팀이 된다는 것은 진짜 문제에 들어가는 진입점이며 단순히 코칭을 위한 틀에 합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칭의 실제이며 따라서 당연히 진행되는 과정인 것이죠. 모든 당사자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할수록 계약 조건에 합의할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그 일이 그리 흔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일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쪽이든 불가피하게 세션을 미루어야 할 때나 고객이 추가적인 문제나 긴급한 사안을 묻고 싶을 때, 합의된 세션 시간이 아닌 때에도 코치에게 전화를 해도 될까? 만약 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고객이 갑자기 세션을 취소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객이나 회사는 어떤 상황일 때 코칭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코치는 위탁자에게 보고를 해야 할까?
그렇다면 어디까지 말할 것이며 어떻게 비밀을 보장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 매체, 장소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보수는 누가 지불할 것이며 언제 지불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이 코칭을 위탁한 경우라면 코치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청구서를 보낼지, 보수를 선불로 할지 후불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고객이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경우라면 미리 전체 금액을 다 지불하게 할지, 세션 때마다 지불하게 할지, 아니면 몇 회분씩 합쳐서 지불하게 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항들은 처음부터 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코칭에 사용되는 매체를 정해야 합니다. 직접 만날 것인가, 전화통화나 이메일로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전화로 상담하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만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전화 코칭 방식을 좋아하는데요. 단지 편리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집중이 더 잘 되기 때문이죠. 또 전화를 이야기하면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칭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코치의 사무실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고객이 직장에서 할 것인가. 호텔과 같은 중립적인 공간이 시작되기 전에 호텔과 같은 중립적인 공간에서 할 것인가. 장소가 달라지면 코칭도 달라지므로 장소는 코칭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직장에서 코칭을 받는 것을 거북해 할 수도 있죠. 자신이 코칭을 받는다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거나 당면한 문제나 업무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죠. 코치 또한 선호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코칭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격식 있는 장소가 아닌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코칭의 범위는 넓고 실험적이며 여러 면에서 개방적일 수도 있고 초점과 주제가 극히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단 30분짜리 세션에서도 훌륭한 코치는 다음 세션 때까지 고객이 앞서 배운 내용과 다음에 해야 하거나 하기를 바라는 것을 요약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70년대에 티머시 고레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코칭 세션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배운 내용을 더 오래 간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은 배운 내용을 말로 받고 정리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코칭의 구조와 패턴은 매우 다양합니다. 뛰어난 코칭은 다음에 소개하는 최소한의 범주를 충족시킵니다. 우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더듬더듬하는 따라잡기 게임보다는 흐름 격려하기를 일상적으로 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식별하고 탐구하며 그것들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긴급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여지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서 결코 되는 대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처음부터 세션의 형식과 횟수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세션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칭에서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별로 할 말이 없었던 세션에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강의 팀 플레이어를 위한 작전회의. 위탁자, 코치, 고객, 이 공동 파트너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며 저마다 성격도 다르지만 코칭은 모두가 동등하다고 가정하며 각자와 각자의 역할에 똑같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코칭은 상호 합의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협력하기로 결정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좋은 코칭은 합의된 기본 위에 서로 협력하며 코칭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시로 시작됩니다. 팀 플레이라는 단어는 훌륭한 코칭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영하는 말입니다. 코치와 나는 한 팀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옹호해줄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고객과 코치 간의 팀플레이는 주먹구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단 계획만 되면 협력 관계는 거의 틀림없이 발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코칭이 진행되면서 초점이나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경험에 비추어 합의에 따라 작전을 바꾸는 능력은 고객이 코칭에서 얻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이 얼마나 신기하고 자유로운 것인지 깨달았고, 이런 일처리 방식을 삶의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속에서 벗어나 동료나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에 대한 일처리 방식을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최상의 팀플레이를 위한 작전을 짠다는 것은 곧 파트너십을 위한 계약 규칙들을 연구하고 설정하는 협력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탁자와 코치 사이든 위탁자와 위탁 대상 사이든 아니면 코치와 고객 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작전을 잘 세워두면 계약 규칙을 명확히 하고 그 규칙이 양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규칙들은 이후 우연이나 과오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준수되고 존중되고 변경됩니다. 최고의 팀 플레이는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최상의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당사자 사이의 명확성과 합의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관련 당사자가 모여 계약의 규칙을 확실히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나 고객이 먼저 코치와 연락하는 순간부터 팀 플레이가 시작되는 것이죠. 연락은 전화통화나 이메일 또는 직접적인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코치와 위탁자는 이런 논의가 잠정적이고 실험적이며 비공식적이라 해도 따라야 할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이미 작전이 수립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객과 코치 간의 최상의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칭이 필요한 안건, 둘째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마지막 셋째는 과정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이들 세 가지 요소를 차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코칭이 필요한 안건은 무엇인가? 코칭은 고객이 제안한 안건을 따를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코칭 안건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할 때도 있지만 코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건에는 고객이 다룰 필요가 있는 특정 이슈와 달성하기를 바라는 목표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조직이 구성원을 위탁했을 때 초기 단계에서 코칭 안건에 주인의식을 심고 조직과 개인 간의 견해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안건이 되기도 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아는 어떤 회사에서 짐이라는 직원이 신상품 개발에 더 힘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코치를 고용했죠. 코치는 곧 지미가 다른 프로젝트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본래 지미를 스카우트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안건은 코칭의 틀을 잡고 무엇이 적절한가를 결정합니다. 코칭이 일에 근간을 두고 있다면 거기서 일과 무관한 주제나 이슈를 논의해도 괜찮을까? 라이프 코칭에서는 코칭과 치료법 사이의 경계를 어디쯤에 두어야 할까? 무엇을 포함시키고 무엇을 배제하는가? 비즈니스와 라이프 코칭 모두에서 좋은 코치는 고객이 앞을 내다보도록 도우며 풍부한 경험을 통해 코칭이 아니라 치료로 풀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코치는 문제들의 경계로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합니다. 진짜 훌륭한 코치는 고객을 언제 다른 전문가에게 보내야 할지를 압니다. 둘째,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코칭은 개인을 위해 때로는 조직을 위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가? 그 목표들은 실제로 달성이 가능한가? 당사자들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들이 궤도에서 벗어났을 때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과적인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희망하거나 공상해보는 수준에 그치는 느슨한 가정을 깨트리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목표가 아이들에게 더 관대해지는 것이나 팀원과 더 스스럼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달성되었을 때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해의 범주에 둘 수 있는 영역을 미리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팀원들에게서 매일 이메일을 받기 때문에 팀원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나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코칭의 초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코칭에는 명확하고 압축된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한 가지는 고객이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는데 코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돕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코칭의 방향은 때로 제멋대로이고 종잡을 수 없어 보이기도 하며 어떤 문제는 시간을 할애해 진지하게 탐구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코치는 항상 투입된 시간이 그 결과를 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여러 단계에서 적절성과 가치를 감독하고 고객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나 이 주제 혹은 패턴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중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십시오. 코칭은 한정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중간중간 그간의 성과를 다시 돌아보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파트너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남은 시간 동안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간이 넉넉해도 중간 점검은 필수입니다. 초점을 더 명확히 하고 산만해지지 않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조직에서 코칭 기간을 무한정 길게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는 정확한 세션 일수를 정하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코치는 그런 감독이 없어도 간략하게나마 중간 점검 과정이 코칭 과정에 정기적으로 포함되도록 합니다. 좋은 코칭은 속도감 있고 힘이 넘치는데 그 원동력이 바로 중간 점검입니다. 어떤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다짐만 하는 것과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확실하게 임무를 달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칭의 주체가 되게 만드는 팀플레이. 자신이 맡는 역할이 무엇이든 고객과 코치가 한 팀이 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주인의식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인내하며 코칭을 계속해 나갈 동기를 주고 기꺼이 에너지를 쏟도록 합니다. 주인의식의 공유는 협력을 이끌어내고 위험을 감수해낼 개방성과 의지를 격려하는 파트너들 사이의 평등의식을 강화합니다. 코치에게 이런 생각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전문가로서 고객 위에 군림하려는 유혹을 뿌리치고 고객의 말을 따르고 지지하며 고객에게 충고하거나 타이르기보다는 태도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합니다. 고객에게는 새로운 행동을 시도해보고 오래된 습관을 생각해보게 하며 꼭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없이 편안히 코칭에 임하게 해줍니다. 위탁자에게는 코칭의 영역과 목적을 처음부터 공동으로 설정함으로써 코치와 위탁 대상 그리고 코칭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은 코치와 한 팀이 되어 어떻게 팀 플레이를 꾸려나갈 것인지의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삶의 아주 많은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분명히 하고 싶을 때, 초기 작업 미팅을 가질 때, 코칭을 처음으로 문의할 때, 코칭을 계획하는 자리에 관련 당사자와 처음으로 만날 때 등입니다. 계속해서 팀플레이 작전회의 고려사항입니다. 우선 관계에서 어떤 것이 적절하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지,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어야 할지 내용과 과정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 사람의 책임은 무엇인지 논의하고 합의하십시오.
다음으로 관계의 지침과 특정 변수를 논의하십시오. 코칭의 경우 이것은 세부 계획, 보수, 스케줄, 장소 등이 됩니다. 안건에 어떤 것을 포함시키고 어떤 것을 포함시키지 않을지, 이것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함께 결정하십시오. 합의된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알려줄 증거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십시오. 코치와 고객 이외에 다른 당사자들이 개입될 경우 위탁자나 다른 팀 멤버 또는 고객의 가족 등 그에 따르는 기밀 유지나 시스템 변화의 영향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합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야 할 다각적 코칭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고객이 이야기해준 상황을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했을 때 환경, 행동, 능력, 신념과 가치, 정체성, 그리고 초정체성 중 어느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작전을 짤 때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목표가 개선적인 방향으로 설정된 경우 그 창의적 가능성을 충분히 논의했을까요? 코칭 과정에서 모두가 창의적 접근법에 열려 있나요? 일과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전반적 환경을 고려했습니까? 어떤 저항이나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고객의 외부적 혹은 내부적 시스템은 어떻게 핵심 이슈에 기여하거나 그것을 유지합니까? 내면 심리적 문제와 대인 관계적 문제가 어떻게 섞여 있나요? 이를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양 당사자는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합니까?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 본 이상적인 팀 플레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치와 고객이 어떤 식으로 팀 플레이를 기획 운영하는지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코치가 막 승진하여 직위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매니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위탁자는 코치에게 매니저가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라면 무엇이든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코치와 매니저는 까다로운 팀원과 매니저가 원만한 관계를 갖도록 돕고 일의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신입사원을 지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데 합의합니다. 한 라이프 코치가 7년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30대 남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남자는 이혼하고 나서야 아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 부인은 아이들을 보낼 수 없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코치와 고객은 지금 고통을 덜 받으면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단기적이고 실제적인 것 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책임감, 죄책감, 부부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하기로 합의합니다. 한 의사가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도시 생활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시절에 생긴 일 중독 습관 때문에 전문 기관을 통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와 코치는 생활의 균형과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고 의사는 일 중독 습관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합니다.